지금 보여드리는 이 표는요. 우리나라 원 단위입니다. 4월에 8,199만 원까지 올랐다가 4천만 원까지 뚝 떨어졌죠. 그런데 6개월 만인 바로 오늘 지금 8,175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추세는 어떻게 될지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평론가님께 여쭤볼 내용인데 왜 이렇게 최고가까지 갈아치우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 겁니까, 평론가님? 뭐 오르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죠. 네. 제도권 언론에서는 그 비트코인에 대한 호재성 기사들이 이제 연일 쏟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가령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비트코인이 그동안 뭐 제도권에서는 좀 밀려나 있었는데 뭐 일부 국가, 가령 뭐 독일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국가에서는 뭐 제도권으로 가상 자산으로서 이제 서서히 편입되는 추세였는데 그게 이제 사실 세계 최대의 자본시장인 미국에서 거기서 이제 ETF가 이번에 이제 승인이 되면서 ETF 거래가 시작이 됐죠. 이게 이제 제도권 진입이 이제 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호재인데 뭐 저는 반드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지금까지는 금이 이제 유일한 어떤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었잖아요. 네. 가령 뭐 이제 통화들을 갖다가 많이 풀어서 가령 뭐 예를 들면 뭐 달러라든지 이런 돈들을 갖다가 많이 풀을 때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혹은 뭐 최후의 안전자산은 뭐 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금보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현상 자체를 갖다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뭐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사실은 그게 어떤 거래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믿으면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사실은 그게 뭐든지 간에 가치를 갖게 돼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신화를 써가고 있는 중이다. 그게 이제 비트코인 어떤 상승의 어떤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이 자산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그러한 과정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미국 증시에 이 비트코인 선물 상장 지수 펀드가 데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 들어섰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이 가상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4월에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고 이번에 관련 지수 펀드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고모님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런 면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은 뭐라 했냐면 역사적인 날이다, 기념비적인 날이다. 가상화폐가 전통 금융시장과 연계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네. 자, 전통 금융시장하고 연계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변동성이 심한 이런 비트코인에 넣으면은, 투자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투자자들이 사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안전적으로 넣을 수 있는 연기금이 들어올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은 벌써 벌어졌거든요. 휴스턴에 있는 지금 뭐 소방관 펀드 같은 데서는 295억을 바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네. 버지니아에 있는 뭐 카운티에 어떤 연기금도 590억쯤 넣었거든요. 이게 상장되자마자요. 역대 ETF 중에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유통을 시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기가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전통 금융시장에 이렇게 가상자산이 들어온 지금까지는 막았잖아요. 막았긴데 드디어 이제 금융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격이 됐는데요. 네. 사실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고요. 2013년 이후에 30여 차례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제민이라는 거래소를 하는 윙클보스 형제가 2017년, 18년도 했는데 그때마다 다 30번을 퇴짜를 갔습니다. 근데 요번은 이제 직접 비트코인에 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의 선물, 그러니까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 데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에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안전합니다. 네.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이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펀드가 나오지만 이게 주식시장에서 주식처럼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 전통시장 그다음에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 이게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캐나다에서 2월 달에 뭐 선물지수 퍼포즈 인베스트먼트라 그래서 거기도 ETF를 지금 열어줬고요. 스위스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데도 다 ETF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옆에 나라 하는 거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뭐 반대 입장을 하던 근데 반대를 뭐 의견적으로 반대한 게 아니고요. 증권거래소법 미국의 증권거래소 6조에 의하면 이런 변동성이 심하거나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지금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 네. 평가 기준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공익과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 8년 동안 이걸 다 퇴짜를 놨는데 그거를 뛰어넘는 얘기가 나서 말 그대로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과 관련된 선물, 이 항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안착을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건데 자,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이라는 이 가상화폐가 언제까지 오르게 될지 일단 연말까지는 가는 것인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고모님. 자, 이거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말고도 지금 두 개가 발커리하고 바니에크랜드가 들어왔고요. 11월 11일까지 갤럭시 디지털이라는 데서 지금 상장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요. 얼마만큼 기관에서 투자를 하느냐입니다. 기관들은 사실 변동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관은 뭐 오늘 넣었다가 내일 빼고 이러질 않고요. 장기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펀드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뭐 연기금들이 굉장히 눈치를 보지 않고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 연말에 지금 뭐 JP 모간 같은 데는 10만 불, 그다음에 지금 뭐 14만 불까지의 어떤 큰 뭐 레인지를 갖고서 네. 지금 뭐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연말까지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고 특히 지금 이렇게 암호화폐가 인기가 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전 세계 골칫덩어리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의 해칭을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비트코인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뭐 비트코인 여러분 뭐 별명이 그거 아닙니까? 디지털 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을 때는 금, 은 그리고 디지털 금인 암호화폐에 투자하라는 이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저 CNBC 보면은 짐 크레이머라고 아시죠? 그 유명한 매드머니의 사회자인데 우리처럼 이제 이 경제 풀이하시는 분인데 가상화폐 그렇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해칭의 한 부분으로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로 지금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거래소에서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보유하지 않습니까? 그 보유량이 최저가 됐어요. 근데 지난 3번 동안에 이 피크를 칠 때를 보면 거래소의 보유량이 제일 최저치를 갔을 때 가격이 네.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연내 10만 달러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 가상화폐 거래에 자금이라던가 관심이 쏠리게 될 경우 주식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 관련주는 오르고 있고요. 하지만 또 자금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소와는 또 반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평론가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 역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고 네. 또 플러스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수도 있겠죠. 네. 가령 뭐 이쪽에 이 가상 자산 시장이 이제 활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유동성 자체는 한정이 돼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이제 가령 뭐 이쪽 가상 자산 시장에 이제 유독 관심을 많은 세대는 같으면은 뭐 20대, 30대 보통 젊은 층인데 이들 자금들이 가령 뭐 거래소라든지 코스닥 시장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한정된 유동성 내에서는 기존의 증시는 약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뭐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가 반드시 거기 두 군데에서만 몰려 있는 건 아니라 유보적인 돈들도 있는 거니까. 가령 뭐 전체적으로 좀 자산 시장 자체가 이제 좀 움직인다 싶으면은 네. 두 개 다 이제 뭐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유동성을 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이제 11월 정도부터는 아무래도 뭐 이제 그 테이퍼링이라든지 일단 긴축을 갖다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니까 궁극적으로 지금보다 뭐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날 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령 뭐 가산자산 시장이 가령 우리나라에서 뭐 계속 좋겠다, 네. 계속 좋을 거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상대적으로 약간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어떤 가상자산 시장도 역시 자산시장이거든요. 자산시장에는 뭐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홍다그룹이라든지 어떤 긴축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게 가상자산 시장이든지 아니면 일단 자본시장이든지 금융시장이든지 간에. 따라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자산시장에 과연 좋은 때냐라는 거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 우려 여전히 남아 있고요. 이제 미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곧 들어갈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요인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투자하실 때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직접 투자를 망설였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ETF는 이제 펀드가 나와서 거기에 간접 투자를 하는 형식입니다.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그럼 비트코인 ETF 우리도 출시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법률 제정이 먼저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가상자산 시장, 저는 뭐 가상화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게 여전한 거고요. 사실 미국도 뭐 지금 상장지수 펀드, 선물에 관련된 어떤 상장지수 펀드를 갖다가 상장을 시켰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전히 뭐 완전히 이쪽을 갖다가 제도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겠다라든지 뭐 장기적으로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확실하게 밝힌 적은 뭐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중앙은행 관련자라든지 아니면 증권거래소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여전히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다 견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들, 특히 금융 어떤 선진국들을 갖다가 뒤따라가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움직임들을 갖다가 면밀히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에 가상자산 법률 자체가 지금 올라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토대가 되고 그리고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뭐 그 이후에는 증권사에서 관련 ETF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결 조건은 아직도 이제 금융 당국이 이 가상자산을 갖다가 제도화 시킬 거냐, 제도화 시키지 않을 거냐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은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는 건 확실한 거니까. 그렇지만 뭐 한 가지 이제 가상자산을 갖다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긍정적인 신호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도권화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곧 가상자산을 갖다가 제도화 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넓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네네. 흐름이라는 추세에 있어서는 분명히 언젠가는 좀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렇다면 다시 또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하지만 어떤 변수가 있는지 분명히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고모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뭐 오르는 게 굉장히 뭐 당연시되는 지금 비트코인입니다만은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리플이라는 암호화폐 중에 한 개가 지금 증권으로 분류돼 갖고 지금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증권으로 벌어지면 이거 굉장한 이제 제재들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암호화폐의 가장 지금 뭐 이 암적인 기능이랄 게
소위 말하는 이 테러라든가 그다음에 이 비자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를 제도적인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큰일이 나고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지금은 우리가 뭐 해킹을 못 합니다만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순간 뭐 3초 내지 4초면 이게 암호가 해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걱정. 그 다음에 지금 모든 중앙은행에서 지금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떤 식으로 조화를 이루어 갈 것이냐. 자, 이제 이것들은 뭐 제도적으로 한 건데 네. 이런 시장 측에서 보면은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고래라고 그러잖아요. 고래라고 그러는데 이 비트코인은 고래가 너무나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고래가 전체량의 71%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고래를 그러니까 1,000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고래라 그러는데 거기서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이게 변동성이 네.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고래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네. 주가 조작이 뭐 가능하다고 얘기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은 시세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서 제일 싫어하는 뭐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인데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지금 비트코인을 쥐락펴락 하거든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들에 의해서 네. 시세가 움직이는 부분들이 사실은 변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관에서의 돈이 들어가면 좀 더 안정성이 있겠습니다만은 거기까지 간다는 길이 네. 그렇게 빠른 길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